크론병이 당장 죽음과 직결되는 병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재발되는 난치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그럽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줄이는 치료 가능하겠죠, 교수님? 네, 가능합니다. 그 크론병의 치료는 그 크론병의 활성도와 침범 범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면역 억제제의 치료는 그 환자의 관해 유지에, 그러니까 병이 그 관해라는 것은 이제 병이 다 좋아지고 급성기가 지나서 이게 많이 이렇게 좋아진 상태, 많이 이렇게 호전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개발된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이런 크론병의 치료의 성적을 좋아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론병이 약물 치료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지는 않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각종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독성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암을 의심해야 될 때 그 소아나 청소년기에서는 우리가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혹은 약물 치료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적 치료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정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아 청소년에서는 사실 소화기 증상 이외에 이런 성장의 장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내원했을 당시에 이미 그 성장의 장애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네네. 이렇게 성장의 장애를 받는 그 원인에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크론병 자체도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또 크론으로 인한 그런 영양의 부족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하고 또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성장의 방해를 이제 주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장 시기 사춘기 전이나 사춘기 중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장에 협착이 오면은 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병변이 넓을 경우에는 장을 많이 떼어내도 문제가 없는지 또 안 그러면 이왕이면 흉터가 적은 수술도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장은 소화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장을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식사를 섭취를 하더라도 충분한 영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실 크론병 환자들은 수술할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최대한 소장을 남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술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크론병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강경 같은 그런 저침습 수술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이제 축적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발달되면서 선택적인 환자들에서는 복강경 같은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바이러스 또는 돼지 편충을 주입하거나 애기뿔 소똥구리라는 곤충에서 추출한 물질을 또 활용을 하면 크론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크론병의 현재 사실은 표준적인 치료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약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지금 염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는 되지만 아직 지금 그 물질을 발견했는 상태 그리고 동물 실험을 마쳤는 상태이고요. 아직 이러한 물질들이 약으로 개발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크론병 중에 크론병이라 불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항문주의가 헐어서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항문주위에 구멍이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증상인가요? 항문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항문쇠길이라는 말 자체는 치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항문샘에서 감염 등의 이유로 항문 안과 바깥이 이어지는 병입니다. 간단하게 도식된 그림을 보면 항문 안에서 엉덩이 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구멍이 지금 나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크론과 관련된 이런 치료에는 특징적인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소적인 통증과 항문의 분비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 사실은 항문 근육과 회음 부위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환자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인해서 상처 치유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환자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에 여기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항문 바깥에 구멍 같은 게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3군데에 걸쳐서 항문과 바깥에 이어진 구멍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항문 새끼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단순한 항문 새끼라면 크론병 환자분에서도 새끼 절제술이나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새끼 있을 때 그냥 위를 열어주거나 새끼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심한 형태라면은 저희가 세톤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문에 배회관을 끈 같은 걸 걸어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항문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 항문 안에 고여있는 농이 빨리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 저희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지금 끈을 거는 장면이고요. 저희 실질적으로 환자분 지금 3군데 지금 끈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죠. 예. 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앞에서 보여드린 세톤 수술과 생물학적 제재를 같이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 완전히 없어지는 비율도 50% 이상이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상당히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사실 많이 치료하진 않지만 본인의 지방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 줄기세포를 투여해서 그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사실은 크론병과 관련된 다른 항문 질환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문이 좁아지는 항문 협착 또는 항문에 찢어진 항문 열상 그리고 항문의 피부골이라고 해서 그 피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붓는 증상 같은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크론병을 방치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질병들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네, 대장암도 가능합니다. 크론병과 관련된 그런 다른 수술적 질환에는 대장암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크론병을 앓은 지가 오래되었거나 또는 전체 대장에 걸쳐서 크론병이 침범을 했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주로 대장암의 위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15세에서 30세 젊은 나이에서부터 발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사실 대장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추적 경과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암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위에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 것처럼 다른 장기와의 누공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고름을 만들고 저희가 고름을 이제 빼내기 위한 배액관을 했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염증에 의한 장폐색 증상, 그러니까 장이 막혔으니까 뭘 드셔도 방구가 나오지 않고 배는 계속 아프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장폐색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장폐색이 있거나 이런 장폐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것도 역시 수술적 치료의 원인이 됩니다. 네. 제가 수술했는 환자분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부어 있고 중간에는 짤록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미 염증으로 장이 막혔는 상태이고요. 여기와 여기 지금 2군데에서 장이 막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을 따로 좀 넓혀주는 수술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관장 같은 걸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이런 크론병이 발병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뭐 변비도 사실은 많으시고 사실 네. 뭐 원래 대장암 같은 게 사실 잘 발병하실 수 있는 나이시고요. 이것은 염증이 주된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음식의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크론병 환자의 주의사항으로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크론병의 그 발병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연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급성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체중 감소를 이제 경험하시게 되고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았는 환자분들에서 스테로이드 등 다른 약제를 좀 작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급성기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액을 투여하고 금식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그 크론병 환자분들은 이제 병의 경과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는 결국은 삶의 질의 저하와 함께 그 평생을 사실을 조절해야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걸쳐서는 그 여러 번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신약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좋은 수술법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어서요. 중간에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시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해서 치료를 지속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 크론병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시고요. 이 회의 중에서 화장실을 못 가서 전전긍긍하시다가 회사를 결국에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배려가 이 크론병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죠. 네, 그 복통과 설사가 주된 문제이다 보니까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네. 뭐 앞에서 설명하셨는 것처럼 회의 중에도 사실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병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간 입원이 아니더라도 잦은 외래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폐사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오랜 시간 이렇게 병을 앓으시다 보니까 그런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경제적 부담 또는 삶의 질 저하 등을 비롯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인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크론병 환자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을 더 많이 겪는다 그럽니다. 네,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뭐 회식 도중에 음식을 가린다고 하더라도요, 배려하고 또 돕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웠던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소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